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의 정상회의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있었던 대면 정상회의였던 만큼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한국 또한 미국, 일본과 많은 사안이 얽혀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은 어떠한 성과를 얻었고 또 어떠한 과제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를 통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명시되었던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춧돌로서의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었습니다. 미일 양국에게 있어서 견고한 동맹을 확인한다는 것은 양국 관계의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이를 통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포입이라고 부르죠. 포입을 실현한다라고 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세안, 인도, 호주 등의 국가들과 지역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트럼프, 아베 시기에 추진되었던 외교정책 기조를 바이든, 스가 시기에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미일 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만 문제까지 언급하였는데요. 이렇게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된 것은 1969년 이후 52년 만이고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한편 경제와 보건 분야에서도 양국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질서와 지역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경쟁력과 보건력의 파트너십, 그리고 미일 기후 파트너십을 맺어서 코로나19, 보건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생명공학, AI, 우주, 5G,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일본은 어떠한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외교는 스가 총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는 분야입니다. 전임자인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외교를 이끌어온 것도 있지만 스가 총리 스스로도 외교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내면서 내정에는 강하지만 외정에는 약하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스가 총리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도쿄올림픽, 코로나 등 현재 일본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얻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에게 미국의 대외 정책 속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준 자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한 국가 수장이라는 점, 즉 1번 타이틀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외교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해서 일본 또한 미일 동맹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일본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 디지털, 포스트 5G 네트워크, 기술 협력 등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리고 미국과 함께하는 강력한 동맹 국가로서 지정학적 리더십을 구축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동맹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첫 번째 정상회담 상대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 거는 기대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듯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사항들은 미국의 대중경제정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견제의 형태로 나타났고
경제나 보건 분야에서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AI, 반도체, 5G 등이 언급되면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 정상의 공동 선언문에 외교, 경제, 보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 보여졌고,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일본이 호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들이 일본의 대중 정책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중일 관계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본이 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의 대중 전략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질서 구축, 그 최전선에 함께할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놓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확보와 도쿄올림픽 개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스가 내각이 추구하는 중장기적 외교 목표와 동일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단기적 차원의 실익은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일 양국은 상호 필요에 의해서 더욱 밀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는 올해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중의원 선거,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하는 스가 내각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한국은 어떠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또한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처해 있는 환경과 입장, 상황, 그리고 국익이 다른 만큼 우리가 일본처럼 대중 견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키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존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의 가치를 수호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서도 주변 국가의 갈등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입, 쿼드, D10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다자주의 연대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그리고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조율이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한일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의 형태로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지닌 채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한일 갈등의 어떤 정치적인 카드라든지 수단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 실익에 기반한 기준이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여 없이도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관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대화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양자 간 현안 문제, 즉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주요 갈등 사항으로 남아있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들은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고, 한일 관계는 갈등 국면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여를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5월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일 관계,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